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자, 연휴 첫 번째 날입니다. 월요일. 여러분들 운전하시거나 이미 고향에 그 다음에 부모님 댁에 가신 분들 많죠? 당연히 올해 가장 큰 화두, 결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만약 하락한다면 얼마나 하락할 것인가? 사실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뉴스만 보면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는지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팩트 체크를 열심히 해봤더니 더 많이, 좀 더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동산 시장의 팩트를 체크하고 왜 한 방이 부족한지, 그 부족한 한 방은 무엇인지 하나씩 깊숙하게 쓱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부동산 상승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작년 거의 10월, 9월까지죠. 부동산 시장이 2015년 최경환 부총재가 그 최경환 노믹스 가계부채 확대하면서 부동산 시장 폭발을 통한 성장 경제정책을 폈잖아요. 그 이후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게 된 배경, 직접적인 원인 세 가지를 찾아보고요. 그 원인 세 가지가 현재에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팩트를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의 첫 번째는 부채 확대 정책입니다. 제 강의 신용 팽창, 통화량의 관점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다 알고 계시죠. 부채가 늘어나면 그 돈으로 여러분들은 집을 사고 사업자금을 마련하죠. 사업자금이 뭐냐면 결국 사무실 임대하거나 공장 용지를 사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생산으로 투입하는 비율과 자산시장에 투기로 투입되는 비율이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버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채 확대 정책은 항상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합니다. 이 부채 확대 정책은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2014년인가요? 최경환 부총재가 최경환 노믹스를 들고 나오면서 2016년 6월까지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10년 만기 채권이 1.6%까지 떨어졌었죠. 그렇게 부채 확대 정책을 폈고 그 핵심 메뉴는 은행의 주택담보 비율이나 소득 대비 이런 부분, 즉 은행의 대출 규제를 완화한 거, 그 다음에 중도금을 그 일부 건설사들이 무제한적으로 지원한 확대해 준 거, 이 두 가지 측면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가 상승이죠. 소위 갭투자라고 하는 전세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임대사업자 제도가 확대되면서 전세가를 상승시켰고, 전세가가 상승하다 보니 그게 집 매매가의 상승까지 부추긴 거죠. 그래서 이 전세가 상승을 가져온 핵심은 또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우리가 부동산 가서 전세를 구하러 다니는데 돈이 부족한데 그러면 그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은행 대출을 알선해 줄게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로 바로 이끌었죠. 즉 주택가격이나 전세가격이나 똑같습니다. 결국은 부채가 늘어나면 해당 물품,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부채 확대, 전세가격 상승에 의해서 주택가격이 올라가자 그에 대한 결과로서 경매 시장이 과열되었었습니다. 즉 과열된 경매 시장은 원인은 아니고요. 1번과 2번이 원인인데
저런 원인에 의해서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결과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경매시장이 과열되니 당연히 경매로 넘어오지 않은 일반 주택, 일반 아파트의 가격은 다시금 더 올라가는 그런 원인성이 된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이 경매시장의 현황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였었죠.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 부채 확대, 전세가 상승, 경매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상승 미소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먼저 부채 확대. 부채 확대 정책은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대출 규제를 지난 9.13 작년 9월 13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핵심이 대출 규제였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한계를 일정 수준에서는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원래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대출 규제는 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그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대출을 적게 받는데 우리는 기준금리는 놔두고 대출하려는 사람들을 강제적인 규정으로 계속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은행은 돈을 벌어야 돼요.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고 대출을 해서 버는 기관들은 계속 위법은 아니더라도 그 법의 미묘한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계속 대출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갑니다. 왜? 그래야 월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보면 최근에 1월 27일 지난주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작년 9.13 가계대출 규제를 흔들림 없이 시행하는데 그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회대출이 많다. 우회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막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쉬운 길을 놔두고 빙빙 돌아서 어려운 길로 가는 격이죠. 밑에 기사를 보면 그래서 자영업 우회대출을 곱게 준다. 이 얘기는 뭐죠? 자영업 우회대출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우회대출이 어떤 게 있었냐면 임대사업자들이 자녀들 이름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또 뭐 집을 산다거나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 대출, 제2금융권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개인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계속 부채를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는 일종의 방어 역할, 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출 규제가 지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계가 일부 노출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 한계가 뭐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임대사업자 대출 증가. 임대사업자. 이게 무슨 얘기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사 밑을 보니까요. 실제 지난해 3분기까지 자영업 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은행 9.6%, 상호금융은 38%, 저축은행은 37.6%를 기록했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급증세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1분기에는 이 금융권에 이자 상환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부동산 임대업 대출로 쏠림이 과도한 금융사에는 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자, 기사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속내는 그런 거죠. 은행은 어느 정도 규정을 지켜주고 있지만 제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뭐 새마을금고 이런 데에서는 그 임대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대출 형태로 대출을 더 많이 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대출 규제를 통해서 대출 금액이 늘지 않아야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되면서 하향 안정화될 텐데 이렇게 편법 대출을 하고 있어서 그 하락이 어느 정도 막혀 있다. 그러니까 하락에 내려오는 그 수준이 일정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건수를 보면은 어느 정도 효과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대출 규제가 되면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영향을 받죠. 작년 1년간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이 연초에 1만 건, 그 다음에 폭발 직전했던 8월, 9월에서는 거의 1만 건 이상으로 올라갔었죠. 평균치만 보더라도 거의 6천 건 정도는 됐는데 올해 작년 11월부터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올해 1월에는 거의 1,000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거래가 줄고 있는 거죠. 거래가 주는 시장의 특징은 하락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도 주식이나 뭔가 살 때 올라가고 있으면 오늘 못 사면 내일 또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막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는요, 내일이면 더 빠질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미룹니다. 그래서 바이어 마켓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가격은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분여회나 특정 작전 세력이 국토부의 실거래가 기준을 한 차 거래시켜서 가격을 전체 올리고 싶지만 거래량이 저렇게 적어지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택 거래량만 보면 현재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하락 조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게 팩트입니다. 두 번째, 전세가입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렸잖아요. 그러면 현재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면 매매가도 하락 압력을 받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세가 부분을 봤더니 이게 토요일 신문 다음에서 전세가 하락 이렇게 검색했더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강남발 깡통전세주의보. 깡통전세 우려 확산되는데 전세가율도 뚝. 깡통전세 우려에 전세 반환금 보증보험 가입 껑충. 예, 이미 서울을 빼고 지방 아파트 경우, 물론 광주나 전남은 일자리 증가한다는 광주형 일자리, 현대차의 광주형 일자리 때문에 투기 붐이 일어나서 급등했었죠. 근데 결국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속았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팩트는 광주 전남을 빼고 지방 아파트는 이미 전세가율, 매매가가 상당히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제 관심은 서울이죠. 그런데 이 기사만 보면 강남까지도 깡통 전세 주의보가 있다는 얘기 보면 일단 전세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세 가격을 올리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올리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것이 앞에서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줄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전세자금 대출이 작년 1, 2분기 뿐만 아니라 4분기 9.13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전세자금 대출이 계속 저렇게 늘었습니다. 즉 전세자금 대출이 늘면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하는 흐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전세 대출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헬리시우 시티인가요? 최근에 입주하는 물량이 많아서 일시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전세 가격이 본격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려면 전세자금 대출도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확대가 현재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는 전세금을 막아주고 있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매 시장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 법원 경매, 특히 주택 관련 경매 시장은 과열이 부었죠. 그래서 낙찰가율이 응찰가보다 높은 100% 이상이었는데 지금부터는 부동산 경매 입찰 건수와 낙찰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전국입니다. 부동산 경매 진행 건수가 2017년까지 계속 줄었었어요. 2014년에 8만 건 하던 게 2017년에는 38,100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경매 진행이 적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대출 부담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경매 진행 건수가 많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틀리진 않습니다. 2014년에 부동산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제 2015년부터 최경환 부총재가 나와서 부채를 펌프질을 해서 올리기 시작하니까 저렇게 경매 진행률이 떨어지고요. 그런데 2018년에는 좀 올랐습니다. 지방이 많이 안 좋았고요. 서울도 안 좋았습니다. 이게 근데 전국이기 때문에 핵심은 서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지역 아파트를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서울 지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입니다. 왼쪽 그림은요. 2017년과 2018년 2월까지의 경매 진행 건수를 지지옥션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빨간색 제가 점선으로 해놨잖아요. 이 해넘선이 100건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서울 지역 아파트 경매가 월로 기껏해야 100건, 많게 가장 많았던 게 2017년 5월에 150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100건이 거의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앞에서 제가 언급했었잖아요. 경매 진행 물건이 적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서 매매로 소화되고 있고 대출봉보다 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부실화되는 비율이 적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 오른쪽에 그림 있잖아요. 제가 일일이 수치를 찾아와서 이게 사진기사나 이미지가 없어서 옆에다 그냥 그려서 넣어놨습니다. 경매 진행 건수, 서울 지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 이것은 작년에 9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수치입니다. 거의 이 그림에서 이 점성 100건 근처, 평균이 100건도 안 미쳤었는데, 작년 9월에는 214건, 10월에는 354건, 11월에는 324건, 12월에 309건, 그리고 1월에 다시 363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즉 2017년 18년 연평균 월평균 1년 동안 월평균의 경매 진행 건수가 100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데 작년 9월 이후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올해 1월 2019년 1월에는 363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즉 이 얘기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 경매 건수만 보면 일단 하락은 어느 정도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경매 시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경매 진행 건수, 그 다음에 낙찰가율입니다. 낙찰가율 뭐냐면 도대체 얼마로 경매에서 당첨이 됐다고 하나요? 그 부분이죠. 그게 낙찰가율인데 낙찰가율도 좀 찾아봤습니다. 서울 지역 낙찰가율이 이 그림에 보시면 2017년 102, 12월에 잠깐 내렸다가 2018년 내내 100%를 넘었어요. 작년 4월에는 103%. 실제로 아파트, 경매 아파트의 감정가는 통산 시세의 80%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시세도 사실 이게 시세가 어떻게 결정되냐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인데 저것 자체도 한두 채 거래량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좀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법원에서 진행한 경매가보다 더 높게 낙찰되곤 했었는데 올해 1월의 경매 낙찰가율은 제가 임의로 적어놨죠. 97.3%입니다. 이 숫자는 제가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일일이 조사해서 찾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매 낙찰가율이 작년에 100% 수준에서 약 3% 떨어져서 97.3%를 기록하고 있다. 즉 경매 시장에서도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경미하긴 하지만 서울 지역 아파트 하락은 어느 정도 팩트인 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은 좀 많이 부족하죠. 얼마쯤 저 낙찰가율이 얼마쯤 돼야 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지난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 낙찰가율이 80% 밑으로 떨어졌었습니다. 76%, 5%까지였거든요. 즉 그때 정도의 어느 정도 하락 조정이 되려면 낙찰가율이 지금 현재 97.3%에서 최소한 20% 내외는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의 아파트가 아닌 연립 및 다세대 경매 추이입니다. 이 다세대 경매 추이를 보면 거의 변화가 없죠?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뭐 거의 100건 내에서 그 다음에 서울, 경기에서는 조금 숫자가 많으니까 높을 뿐 1년 뭐 상반기나 최근 6개월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아파트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아파트는 9월 이후에 급증하고 있는데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는 경매 건수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 그 주택시장이 상승할 때
아파트 위주로 올라갔었나 보다. 상대적으로 연립이나 다세대는 가격 상승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부분. 대출 확대 과거, 그 다음에 전세가 상승, 경매 시장, 이 세 부분을 나눠서 팩트 체크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결론을 내드려야 되겠죠? 자, 팩트 체크의 결론입니다. 예,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은 경미하지만 진행 중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대출 규제를 우회하며 가격 하락을 방해하거나 하고 있지만 일정 수준의 하락은 사실인 것 같다. 만약에 저 대출 규제 우회를 막아놓기만 한다면 예, 하락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더 많이 하락시킬 수 있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나면서 그 하락을 방어하고 있는 중이다. 아하. 전세가격 하락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팩트는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낙찰가율이 1월에 97.3%를 기록했는데 그 수준은 밑에 지난 2006년에서 15년 수도권 아파트 경매 통계에서 낙찰가율을 보면요. 이 붉은색으로 표현해준 이 부분이 2008년과 2009년 1, 2분기입니다. 그때 낙찰가율이 심지어 60%도 기록한 적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약 70%대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97%면 아직도 20% 가까이 더 빠져줘야 된다. 즉,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진행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 전세대금 대출이 조금만 더 줄어들거나 편법 대출이 막히면, 그 다음에 우회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이나 임대사업자 개인 대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기만 한다면 충분히 더 하락할 여지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자, 아직은 하락은 하고 있지만 조금 덜 빠지고 있는 것 같다. 속도가 좀 늦춰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하락을 좀 더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오늘 동영상 제목처럼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승미소가 이야기하는 주택가격 하락을 일으킬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은 무엇이 있을까? 예, 경제는 심리 게임입니다. 이 심리를 완전하게 확 위축되게 만들어버리면 가격은 본격적으로 하락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멘탈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흔들어버릴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은 무엇일까? 1번, 당연히 금리 인상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상이 가장 큰 대출 규제인데 그걸 놔두고 한계 기업 퇴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해서 그럴 것 같지만 경제 성장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금리를 조금만 올려버리면 경제 성장률이 정체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면서 부동산 시장만 잡으려고 하니 금리 인상 효과를 어떻게 대출 규제를 해보려고 한다. 그런데 여러 가지 편법 우회가 나와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대표적인 한 방은 뭐다? 1번,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다. 두 번째는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하고도 시중의 유동성을 축소시키거나 유동성 증가를 막는 두 번째 방법은 자본 유출입니다. 한국에 있는 자본들이 한국을 빠져나가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환율이 상승하게 되죠. 이미 여러 번 미국 금리가 인상을 한다고 그러고 한국하고 금리 차가 1%가 난다고 해도 자본 유출이 되는 게 아니라 자본 유출은 언제 유출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예,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한방 두 번째는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서 자본 유출이 지속되고 그로 인해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갈 때 그게 두 번째 결정적인 한방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주가 폭락입니다. 왜냐하면 주가 폭락이 기업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전국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전 국민의 사람이 그 시간 동시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생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플이나 신문에서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주가 폭락에 무지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면 멘탈이 급격히 꺾이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한 방 훅 갈 수 있다. 결정적 한 방. 세 번째는 주가 폭락. 네 번째는 대외 변수죠.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미국, 그 다음에 최근에 GDP에 많은 부분이 연관되어 있는 중국의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는 한 방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네 가지가 없는데 마지막 한 방을 더 억지로 찾는다면 외계인 침공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외계인은 언제 침공할지, 만약 침공한다고 해도 우리한테는 어벤져스가 있지 않습니까? 어벤져스. 가능하지 않은 얘기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좀 더 가속도를 내고 결정적으로 더 많이 빠지려면 결정적인 한 방, 저 5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생각하셔야죠. 결정적 한 방이 상승미소가 얘기하는 저 결정적 한 방, 금리 인상, 자본 유출, 주가 폭락, 미국 및 중국 경제의 붕괴로 인한 대외 변수, 아니면 마지막으로 외계인 침공마저 없어버린다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거꾸로 생각해야죠. 결정적 한 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경제 성장이 조금만 더 속도를 내거나 지속된다면 하방 경직성을 보면서 연착륙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경제 거시적인 전체 입장에서는 연착륙이 가장 좋고요. 여러분들이 개인 집값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신 분이나 아직 집을 살 기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확 떨어지는 게 좋긴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확 떨어지면 집을 산다고 좋아하기 전에 우리의 일자리부터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이 좀 떨어지더라도 성장이 뒷받침되면서 연착륙으로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튼 이게 가장 좋다고 해서 시장이 당위성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 한 방이 언제 나타날 수 있을지, 결정적 한 방이 실제로 발생할지 우리는 경제 현상, 거시경제를 주목해야 되겠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연휴인데요. 수요일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연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명절 안전운전. 안녕히 계세요. 안녕.